또 찾아주셨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는 자유의 소리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평양 외곽통신공장. 나 정혜수는 그곳에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를 고치고 주파수를 국가방송에 고정시키는 일. 아침엔 혁명의 노래가, 저녁엔 수령님의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소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선 안 됐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모두 똑같은 표정으로 일했습니다. 말없이 나사를 조이고, 말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말없이 퇴근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25, 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작업실 구석, 낡은 라디오 한 대가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뒷면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회로판, 녹슨 나사, 헐거워진 안테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30분이면 되겠군. 나사를 조이고 회로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지며 다이얼이 돌아갔습니다. 찌직 잡음이 터져 나왔고 나는 황급히 주파수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자유의 소리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의 소리. 이게 뭐지?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부드럽고 차분하고, 그러나 어딘가 금지된 온기가 담긴 말투였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 맑은 하늘. 봄바람. 나는 그 단어들을 입속에서 굴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이건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머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다이얼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은 이미 다른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다른 세상이라고? 말도 안 돼. 이 세상이 전부야. 우리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방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선명하게 내 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진실은 금지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진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반역이야. 나는 황급히 다이얼을 돌려 국가방송으로 되돌렸습니다. 익숙한 행진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녹음 테이프처럼 공허하고 차갑고 멀게만 들렸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작업대에서 물러났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방금 뭘 들은 거지?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 목소리를 되뇌었습니다. 여기는 자유의 소리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25대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이름 모를 갈망이. 혹시 저 방송이 말하는 세상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의심이 싹 텄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의심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세상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다시는 메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단 한 줄. 그러나 내 인생을 뒤흔든 문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 공장으로 가는 길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어젯밤들은 방송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소리라니.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작업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라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만지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펼쳤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한글로 또박또박 인쇄된 문장. 그 아래 작은 글씨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믿는 진실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당신이 사는 세상은 정말 전부입니까? 질문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그것이 인간의 권리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질문하라고? 의심하라고? 평생을 질문 없이 살았습니다. 의심 없이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그것이 안전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장의 종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권리라고. 나는 삐라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태워야 했습니다. 찢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임수경. 갑자기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1989년 내가 27이었을 때 평양 축전에 온 남한 대학생. 우리는 그녀를 간첩녀라고 불렀습니다. 집회에 동원돼 물리치자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체포 위협에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뭐였을까? 진실을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을까요? 자유를 맛본 사람의 표정이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충성스러운 인민이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넌 정말 믿고 있는 거야?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습니다. 라디오를 다시 켜기로. 밤 11시. 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작업실 문을 잠그고 어젯밤 그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지직, 지직.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파수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거리 풍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명동거리에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걷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명동, 카페, 음악. 낯선 단어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했습니다. 웃으며 걷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흐르는 음악을. 여러분, 자유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삐라를 꺼냈습니다. 희미한 작업등 아래에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맞나? 25해.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까? 누구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 믿었습니까? 라디오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하고 자유로운 멜로디. 들어본 적 없는 리듬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새벽까지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었습니다.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진실을 향한 불꽃이. 나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에도 들을 거야.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금단의 주파수. 그러나 이제 나에게는 생명의 주파수였습니다. 진실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외면해온 것이 무엇인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밤 라디오를 켰습니다. 주파수를 돌리고 잡음을 해치고 그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서울의 날씨를, 자유의 의미를, 진실의 무게를. 그러나 낮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아침 점호. 공장장 김철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동무들, 올해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분발합시다.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도 박수를 쳤습니다. 습관처럼. 그러나 손바닥이 맞닿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김 동무는 피로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박 동무는 어깨가 축 처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무는 박수조차 제대로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믿고 있는 걸까?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수리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납품 라디오 200대, 정상 가동률 98%. 거짓말이었습니다. 부품이 부족해 절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엔 늘 달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장장도 알았습니다. 동료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지?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98%라는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진실을 쓸까? 하지만 결국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평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지직, 지직. 주파수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두려워서, 억눌려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 나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98%가 거짓이라는 것, 박수가 강요된 것이라는 것, 동료들의 피로가 진짜라는 것.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면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어.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적인 선율이었습니다.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했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짓 보고서를 찢어야 합니까? 공장장에게 대들어야 합니까? 동료들에게 눈을 떠라고 외쳐야 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나부터 진실하게 살아야 해.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설령 입 밖으로 내지 못해도 최소한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진실하게 산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라디오는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진실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어딘가에 나처럼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작지만 멈출 수 없는 내 안의 혁명이. 정동무, 요즘 수상하다는 말이 있어. 밤마다 뭘 듣는 거야?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류광호였습니다. 공안보위원. 그리고 나의 옛 전우였습니다. 광호는 군 시절 함께 땅을 팠던 동기였습니다. 혹한의 겨울 얼어붙은 땅을 파며 서로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제대 후 그는 보위부로, 나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혜수야, 오랜만이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광호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나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광호는 작업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라디오들을, 공구들을,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나? 네,
형님, 밤에 뭐 하고 지내? 숨이 막혔습니다. 들켰나? 누가 봤나?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냥 작업하고 자고. 그렇습니다. 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정동무, 요즘 수상하다는 말이 있어. 밤마다 뭘 듣는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매일 밤 늦게까지 작업실에 남는 거 다 알아. 동무, 혹시 듣지 말아야 할 걸 듣고 있는 건 아니겠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나는 광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두려움. 이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형님, 저는 그저 수리 작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품이 부족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요. 광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구석에 라디오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라디오였습니다. 내가 매일 밤 켰던 그것. 이건 뭐야? 수리 중인 제품입니다. 켜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라디오를 받아 전원을 켰습니다. 지직. 국가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행히 주파수는 원위치에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작업실을 채웠습니다. 광호는 라디오를 응시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말했습니다. 혜수야, 잘 들어. 요즘 단속이 심해. 혹시라도 이상한 주파수 잡히면 넌 끝이야. 알겠지? 네, 형님. 광호는 라디오를 내려놓았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혜수야. 예, 형님. 혹시 내가 뭔가 들었다면.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심해.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해.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의 걸릴 뻔했어.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그만둬야 하나? 이제 그만. 두려웠습니다. 구류소가 떠올랐습니다. 신문실이 떠올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걸 멈추면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거짓말하는 나로, 진실을 외면하는 나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나로.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멈출 수 없어. 광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해.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해. 그 말 속에는 경고만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광호 형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러나 그 짧은 순간 광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의심과 경계 뒤에 숨어있던 그 무언가. 갈망. 진실을 향한 갈망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더 조심하자. 하지만 멈추진 않을 거야. 공포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들은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더 낮은 볼륨으로,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들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그러나 한번 깨어난 사람은 결코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이미 깨어났어. 위험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용기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혜수야, 나도 들었어. 그 방송을. 광호 형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과 해방이 섞인 그 떨림이. 보름이 지났습니다. 나는 더욱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켰습니다. 볼륨을 최소로 낮추고 귀를 바짝 갖다 대고 들었습니다. 광호의 경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 2시. 작업실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지직, 지직.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유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두려움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나는 평생 자유롭지 못했구나.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라디오를 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광호였습니다. 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복도 입지 않은 채.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호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위의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수야. 예, 형님. 나도 들었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광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자유의 소리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광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이었어. 우연히, 정말 우연히 들었지. 처음엔 끄려고 했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 임무니까.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못 끄겠더라.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 진실했어.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어. 형님, 나도 알아. 혜수야. 우리가 지키는 게 뭔지, 우리가 감시하는 게 뭔지. 진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우리는 거짓말을 지키고 있어. 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보고서를 쓸 때마다 생각했어.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누굴 위해 이러는 건가? 나는 광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이제. 혜수야, 나 도와줘. 광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도 자유롭고 싶어.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제발, 방법을 알려줘.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았다는 것을. 감시자도 보위원도 결국은 똑같이 갇혀있는 죄수였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볼륨을 낮춘 채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실을 나누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함께하는 것은 힘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광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래. 우린 혼자가 아니래, 혜수야. 네, 형님.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얼어붙은 땅을 함께 팠던 그때처럼, 서로를 의지했던 그때처럼. 혜수야, 나 결심했어. 뭘 말입니까? 너 보호할 거야. 내가 들키지 않게. 내가 계속 들을 수 있게. 형님, 그러시면 형님이 위험해집니다. 상관없어. 난 이미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광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혜수야, 언젠가 기회가 오면 우리 함께 나가자. 남쪽으로 말입니까? 그래, 자유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광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도 들어. 나도 들을 테니까. 네, 형님.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연대였습니다. 진실을 나누는 사람들의 연대. 나는 라디오를 다시 켰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실을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걷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함께였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주파수는 이제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오프닝, 쿠킹, 충격의 대화. 혜수야, 넌 끝났어. 이미 다 알려졌다고. 석방된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공장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 아래 앉아 있었고, 손엔 여전히 그 낡은 라디오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광호가 풀어줬다는 건 기적 같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왜 날 풀어줬을까? 정말 그도 들었을까?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잡음이 흐르고 희미한 음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무거운 군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고 보위부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광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정혜수 동무 재체포다. 반동방송 청취 및 전파 혐의로 재조사에 들어간다. 보위부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광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광호야, 너 날 풀어준 거 미끼였어, 혜수야. 그 짧은 대답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누구랑 접선하는지, 누구한테 방송 이야기를 퍼뜨리는지 다 확인하려고 풀어준 거였다. 근데 넌 바보같이 혼자서만 듣고 있더라고. 광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분노였다면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그 목소리엔 피로와 체념만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도 벗어나지 못한 거구나.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가슴에 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혼자 들었어. 그게 뭐가 잘못인데? 잘못이지. 이 체제에선 혼자 생각하는 것도, 혼자 듣는 것도 다 반역이야. 광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난 널 살리려고 했어, 혜수야. 그냥 조용히 살라고. 근데 넌 왜 자꾸 듣는 거야? 왜 자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저를 끌어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동료들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 안도,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날 구하지 않을 거야. 다들 살아남기 바쁘니까. 트럭에 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 달렸고 저는 창밖의 별을 봤습니다. 라디오는 이미 압수당했습니다.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음도 없이 또렷하게. 진실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칠 계획도, 함께할 동료도, 지킬 가족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제 안에 새겨진 그 낯선 세상의 온도뿐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나올 수 없을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난 이미 들었으니까. 동무들, 이 자가들은 방송, 나도 들었소. 신문실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콘크리트 벽, 녹슨 철문,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제 라디오가 전부였습니다. 보위부 조사관이 의자를 끌며 앉았고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정혜수 동무 마지막 기회다. 누구한테 배웠나? 누가 시켰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들었을 뿐입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거짓말, 혼자서 이런 짓을 할 리 없어. 남조선 간첩이 있을 거 아냐. 간첩이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간첩은 없습니다. 그냥 궁금했을 뿐입니다. 저 너머엔 뭐가 있나? 우리가 모르는 건 뭔가 그게 죄라면 전 유죄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광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관 동무,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이 나갔고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 공개인민재판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본보기로 삼으려고요. 공개 재판이라고? 그럼 공장 전체가? 맞습니다. 다 모입니다. 동요를 막으려면 확실히 해야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광호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난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당신이 체포했으니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광호가 들어왔을 때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흘 뒤 공장 운동장에 인파가 모였습니다. 1000명도 넘는 노동자들이 줄지어 섰고 단상 위엔 붉은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그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확성기에서 제목이 낭독됐습니다. 반동방송 청취, 사상 동료, 체제 전복 기도. 군중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졌고 제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증인 유광호 동무 나와서 증언하시오. 광호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확성기를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저도 들었습니다. 순간 운동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몰래, 밤마다. 정의 수만 들은 게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들은 사람 있을 겁니다. 보위부원들이 달려들었지만 광호는 확성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들었는지 아십니까? 자유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질문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죄라면 우린 다 죄인입니다.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호가 끌려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광호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들었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도. 진실은 총알보다 빨랐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해수 형, 여기가 자유인가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광호의 외침은 공장을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보위부는 저를 비밀 수용소로 이송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균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수용소 철조망 너머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줬고 어둠 속에서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빨리 해수 동무 압록강까지 안내할 사람이 있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몸은 말라 있었고 다리는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보다 광호의 그 미소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압록강은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새벽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건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삼키며 건넜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해수 형, 여기가 자유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곧 우린 자유로울 거야. 그 말을 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걸. 중국 땅을 거쳐 태국을 지나 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섰을 때 눈이 부셨습니다. 환한 조명,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모든 것이 낯설고 따뜻했습니다. 정착지원센터에서 받은 첫 물건은 작은 휴대용 라디오였습니다. 상담사가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뭐든 들을 수 있어요. 아무도 막지 않아요. 저는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뉴스가 흘렀습니다. 누군가의 수다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자유의 소리입니다. 탈북민 여러분,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광호야, 들리니?
나 여기까지 왔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고장난 라디오를, 텔레비전을, 휴대폰을 가져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고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탈북민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고향에서 가져온 건데 버릴 수가 없어서요. 저는 라디오를 받아들었습니다. 먼지 가득한 녹슨 다이얼이 달린 제가 그때 쥐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버리지 못하죠? 청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걸로 처음 다른 세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디오를 작업대에 올렸습니다.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흘렀지만 천천히 주파수를 맞추자 선명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청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직도 되네요. 그럼요. 진실을 담은 물건은 쉽게 고장 나지 않아요. 저는 라디오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청년이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듣는 용기가 곧 살아가는 힘이라는 걸.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불빛으로 가득했고 거리엔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옆에 놓인 제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여전히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광호야. 우린 이미 자유였어. 듣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선율에 몸을 맡긴 채 내일 고칠 라디오들을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채 제게 왔을 그 라디오들을.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모두 고쳐주리라고. 다시 들을 수 있게, 다시 선택할 수 있게.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이자 살아가는 이유니까요.